부동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. 그런 내러티브가 또 이제 지금이라도 강남 부동산을 연끌해서 사야 된다. 이런 걸로 또 연결이 되고는 있고요.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제일 좋은 부동산도 같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. 이사님은 그렇다면은 뭐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기는 양극화된다.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양극화될 거다.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제 강남 중심으로 서울의 뭐 일부 지역만 많이 오를 거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.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의 연봉 차이는 경기가 좋을 때 벌어지냐, 경기가 나쁠 때 벌어지냐 생각해 보면 경기가 나쁠 때는 능력이 좋은 사람도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둘의 연봉 차이는 오히려 경기가 나쁠 때 줄어들거든요. 그렇죠. 경기가 좋으면 인센티브 막 주고 보너스 주고 해서 그렇죠. 잘하는 사람은 연봉이 많이 올라가죠. 엄청 올라가고 못한 사람은 뭐 그냥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큰 차이가 없는데,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본의 사례로 보시면요.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보시다시피 동경 23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한마디로 이 격차가 더 벌어졌죠.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이 올랐던 동경 23구가 더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가 오히려 이렇게 좁혀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뭐 물론 이제 가격이 오사카 나고야보다는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죠. 그 차가 오히려 줄어든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서의 여기가 가장 비싸다라는 지위는 당연히 유지를 하지만 그 격차는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이 벌어지는 거고 경기가 나쁠 때는 이 격차도 좀 축소가 된다. 이게 좀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더 심해, 만약에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다면,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경기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강남이 먼저 오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뒤따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되게 나쁘다? 그러면 나머지가 못 따라가니까 강남이 여기서 혼자만 더 계속 치고 나간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힘을 잃으면서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가능성이 있다. 그럴 가능성 좀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많지는 않은데 이사님 오늘 이게 인상적이네요. 강남을 사려면 글쎄 워낙 아웃라이어, 항상 슈퍼리치는 존재하니까 그런 아웃라이어 지역을 말고 이 강남을 사려면 이 비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내 거를 팔고 갈아타야 더 되니까. 벌고 그러면서 이게 올라와줘야 이게 강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요가 생긴 건데 나머지가 빠져버리면 이 강남으로 갈아타기로 올 수 있는 수요도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. 네. 일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자로서 부동산은 지금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물론 지금은 워낙 심리가 이제 토제 풀리고 막 이제 강남을 사려는 심리 워낙 강하니까 신고가 좀 찍고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저는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어떤 거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가계부채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터지지 않았으니까 약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는데,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.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일 때는 그러면 내가 빚을 냈어도 그럼 그 빚의 어떤 부담 자체가 인플레 덕분에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부채 부담도 인플레 덕분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월급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니까. 그렇죠. 다 같이 오르면 그러면 빚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일본이 왜 이렇게 좀 장기간 부동산 불황을 겪었냐 하면은 이게 디플레이션 시대로 가버렸기 때문이거든요. 아까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빚이 엄청난 독이 돼 버립니다. 그러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무조건 빚을 빨리 갚는 게 정답이 되거든요. 현찰이 왕이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죄다 계속 빚을 갚기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디플레 시대를 살다 보니까. 그래서 빚을 계속 갚기만 하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수 없는 또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. 근데 일본이 그럼 왜 디플레이션 환경으로 갔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이제 은퇴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은퇴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
이 소득이 다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은퇴자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. 그렇죠. 연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. 어렵죠. 그러면 차라리 디플레가 더 선호되는 환경이고 네. 그래서 이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어찌 보면은 이 은퇴자가 많아진 거에 따른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. 최근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떤가요? 토지거래 허가가 좀 풀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게 온기가 다시 도는 건가? 다시 상승하는 건가?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토지가 풀린 영향도 있지만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관통하는 키워드는 뭔가 이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점점 더 뭔가 이제 한마디로 나빠지고 있다. 한마디로 이게 더 쓰레기가 되기 전에 네. 얼른 뭔가 희소성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걸로 좀 바꿔야 된다. 좀 이런 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관계로 이렇게 금이나 강남 아파트는 딱 약간 그런 희소성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안전자산, 인플레이션에 대한 도피처. 그러니까 현금이 더 타락하기 전에 어떤 현금 타락에 대한 도피처로 지금 돈이 몰려간다. 약간 좀 이런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금은 뭐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그래 원화가 불안할 때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. 물론 프리미엄을 그렇게 주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원화 표시 자산인데. 그렇죠. 네. 그 대한민국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화 표시 자산을 사는 게 말이 되나요? 사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. 근데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뭐 정부가 돈을 막 풀고 그렇게 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강남이나 서울 상급지 부동산은 더 오른다. 뭐 그쪽으로 돈이 가게 되어 있다. 약간 이런 믿음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현금은 안 된다. 그렇죠.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하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군요. 뭐 저는 지금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환율이 지금 뭐 거의 매년 100원씩 오를 정도로 일단 환율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. 오른 거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도 대략 한 2년 전에는 예금만 해도 한 4%대 정도 받을 수 있던 게 작년에 3%, 올해는 이제 거의 한 2%대까지 낮아졌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예금을 했던 분도 야 이제 뭐 옛날에 한 4%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뭐 2%밖에 안 줘? 야, 이게 안 되겠다. 뭐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해야지.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만하죠. 그렇죠. 네. 그게 근데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주식시장 요새 약간 주식이 좋긴 하지만 그렇죠. 아직 개인들이 막 들어온 건 아니니까. 네. 그렇군요. 일단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뭐 저는 일단은 워낙에 지금 이런 심리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특히 토지가 풀리고 나서 그쪽 지역 이제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 올려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급한 분들이 일단 그 호가를 잡는 식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뭐 지금 이 심리 자체가 작동을 하니까 당분간은 좀 이런 이제 토지가 풀린 지역과 강남 3구 중심으로 좀 약간 강세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근데 네. 이게 과연 지속될 거냐? 지속된다면 이거는 어떤 대세 상승장의 시작 같은 거죠.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오른 뒤 이게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그게 또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수 있을 거냐? 아니면 네. 강남 3구만 지금 요러다가 이제 말 거냐?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좀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은 이 후자로 갈 가능성. 그러니까 강남은 좀 이러다가 네. 다시 좀 약간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?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근데 결국은 뭐 부동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.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 한마디로 그냥 환율 포기하고 계속 돈 풀 거다.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그런 내러티브가 또 이제 지금이라도 강남 부동산을 연결해서 사야 된다 이런 거로도 연결이 되고는 있고요.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포기하자는 거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남미처럼 되자라는 건데 네. 그럼 남미는 어떠냐? 그럼 아르헨티나는 망해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동산은 그러면 뭐 올랐냐?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동산이 실질 가치는 오히려 계속 떨어졌습니다. 달러 표시로는? 아니 실제로 그 나라 통화로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갔어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면
그 나라 제일 좋은 부동산도 같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강남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되거나 더 좋아져야 강남 부동산도 좋아지는 거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. 네. 이제 뭐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될까요? 환율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지금 특히 뭐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좀 이제 서울의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2년도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상반기에 좀 가계부채를 풀면은 네. 막 이제 서울에 이제 매기가 막 살아났다가 네. 이거를 다시 어이쿠 하고 이렇게 잠가 버리면은 거래량이 확 줄면서 뭔가 이제 신고가가 나거나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침체로 좀 접어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좀 이제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가계부채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하느냐는 약간 환율의 눈치를 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즉 우리가 이제 과거 한 수도권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기였던 2015년부터 한 2021년 네. 이때는 야, 좀 내수 안 좋은데 뭐 좀 금리 좀 내리지 뭐 혹은 뭐 좀 부동산 좀 살리기 위해서 뭐 가계 대출 좀 이제 열어주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환율이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. 그 시기에는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환율이 1,100원대에서 거의 그쵸. 큰 변화 없이 갔죠.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. 그러니까 환율이 큰 변화 없는 덕분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잘 흑자가 났다는 점도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자체가 미국, 일본, 유럽보다 더 되게 높은 수준에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런 다른 선진국 눈치를 좀 덜 보면서 금리도 좀 낮추고 부채도 좀 늘리고 이래도 환율이 이제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. 네. 근데 지금은 일단 미국보다 상당히 우리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 낮은 상황이고 일본은 심지어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금리를 더 낮춰도 되나? 우리가 부채를 더 늘려도 되나?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 혹은 유럽까지 이 국가들이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 뭐 정부가 지금 뭐 금리를 내려가지고 뭐 환율이 더 뛰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에도 사실 제약적이다. 네.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금리와 대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장 그런 속에서도 네. 의미 있게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던 하락장 시기가 있거든요. 그게 네. 대략 한 2007년에서 2013년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요때입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이제 당시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인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보면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가계부채를 거의 총량을 관리하듯이 이제 관리를 했었다는 거거든요. 네. 지금 이 장표로 보시면은 이게 전체 대출에서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가계부채 연도별 증감률인데요. 보시면, 왼쪽 그래프의 노란색이요. 그렇죠. 네. 보시면은 이 가계부채가 잘 안 늘어날 때 대략 한 5%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네. 잘 안 늘어났던 이 시기에는 서울도 부동산이 오히려 좀 하락했었던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약세장이었고요. 그러네요.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그래서 내수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는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약간 좀 빚내서 집 사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막 이제 상당히 많이 늘게 되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그 증가하는 시절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근데 그게 이제 2022년에는 좀 많이 이제 줄어서 이때도 이제 부동산이 서울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었다가 네. 다시 좀 이제 살아난 그런 형국인데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이 많이 올랐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증가율이 낮지 않느냐? 예,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일부만 좀 오르고 어떤 확산되지 않는다. 그렇죠.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고요. 네. 근데 여기서도 약간 안타까운 점이 그러면 2024년 요럴 때 어땠냐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는 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택 관련 즉 주담대에는 여전히 좀 많이 해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
빨간색이 가계 대출의 그 합친 건데 그렇죠. 가계 일반 대출은 많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군요. 그렇죠. 좀 많이 늘렸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, 마통, 뭐 예금담보대출 이런 거는 막 확 줄였는데,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량을 좀 맞추기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. 그런데 주담대, 뭐 정책성 뭐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런 주담대는 오히려 좀 많이 좀 늘렸다라는 거죠. 그러네요. 네.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계 부채를 더 많이 오르지 못하게 통제하던 시절에는 집값이 이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향됐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. 이런 지금처럼 약간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장이 지속된다고 보시는 거예요? 서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팔려고 내놓지는 않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 뭐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좀 힘들어도 이거는 좀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호가를 굳이 내리지는 않는 반면에 이제 사려는 쪽도 이게 가계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 호가를 잡지는 못하는, 그래서 서로 그냥 가격상의 어떤 매도과 매수가상의 대치가 계속돼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장을 좀 예상하고는 있습니다. 확 떨어지려면 2020년처럼 막 금리가 막 확 오른다거나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가 뭐 그런 충격이 올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거래량이 좀 이렇게 좀 적은 대치 상태 뭐 그 정도를 일단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경제 탈곡기 새로 이름 바꾼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